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정혜 씨로 올해 66살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파도 소리가 들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고요한 삶을 살고 계시죠. 이정혜 씨의 사연이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3년 동안 피와 땀으로 모은 거액을 자식에게 조건 없이 내어주었음에도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대와 무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정혜 씨는 그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요함 속에서 가장 강력한 반격을 준비했고 그 결과는 아들과 며느리의 살, 그리고 그녀 자신의 삶까지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한 어머니의 침묵이 어떻게 폭풍이 되었는지 그 통쾌한 복수의 서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헌신의 시작, 그리고 바다의 고독. 제 이름은 이정희. 저는 남편 박철수 씨와 사별한 지 만 6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잉크 냄새를 몸에 배고 살았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끼고 모아둔 돈을 보험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6년 전 그 흔한 경고 한 번 없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그 이후 저는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부산 해운대의 낡은 20평형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가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방파제를 부서뜨릴 듯 밀려오는 파도 소리는 때로는 고독한 저의 마음을 닮아 있었고, 때로는 끓어오르는 생명력처럼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에게는 삶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인 아들 박준혁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의 이름난 IT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그는 미선이라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미선이는 첫 만남부터 저에게 깍듯하게 굴었습니다. 하얀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스커트 차림,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어머님, 어머님하며 저를 살갑게 따르는 모습에 저는 참복받았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묘하게 계산적인 차가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결혼할 때 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생명보험금 중 무려 7천만 원을 그들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이 돈은 남편의 평생 노고가 담긴 제가 노후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준혁이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엄마, 이 돈은 엄마의 노후 자금이에요. 저희 힘으로 해볼게요. 하지만 저는 완강했습니다. 이건 너희 아빠가 너희 새 출발을 위해 남긴 유산이나 다름없다. 엄마 걱정 말고 받아라. 결국 그들은 그 돈으로 강남 근처의 번듯한 30평형대 아파트의 전세 계약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노후를 희생한 것에 대해 한치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난 후에도 저의 헌신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매달 50만 원씩을 준혁이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설정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갚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라는 마음이었죠. 이 50만 원은 저의 월 180만 원 국민연금 수령액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부산 시내버스 대신 걷기를 택했고 친구들과의 소박한 모임에서 커피 한 잔 마실 돈을 아꼈습니다. 꼭 필요한 생활용품 외에는 일절 사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이 정도는 충분히 아낄 수 있다고 되뇌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의 통장에서는 꼬박꼬박 1,800만 원이 넘는 돈이 아들의 가정을 위해 흘러들어갔습니다. 저에게는 돈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매달 송금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제 삶에 새로운 빛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손녀 지우가 태어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줄 것 같은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이부 기대와 좌절의 서울행. 어머니, 미선이가 몸조리가 잘 안 돼서요.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올라와서 한 달만, 아니 2달만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발요, 어머니.
어느 날 저녁 준혁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넘어왔을 때 제 심장은 벅찬 기쁨으로 요동쳤습니다. 드디어 내가 필요한 때가 왔구나. 손녀를 제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일 바로 KTX 표를 끊을게. 내 걱정은 마라. 엄마가 가서 다 해결해 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양손에는 여행용 캐리어 2개가 무겁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생아용 고급 오가닉 면 내에 젖병 소독기, 그리고 미선이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제가 한 달치 용돈을 모아 어렵게 구한 50만 원 상당의 고급 녹용 세트가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손녀의 탄생을 축하하는 두툼한 50만 원짜리 축하금 봉투도 저의 가장 아끼는 지갑 속에 잘 숨겨두었습니다. KTX 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새로운 보람이 생기는구나. 지우를 위해 남은 힘을 다해야지. 기차는 부산의 푸른 바다를 뒤로하고 회색빛 서울로 저를 실어 날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준혁이가 구형 세단차로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어머니,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근심이 드리워 있었고 제대로 쉬지 못한 듯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괜찮았습니다. 손녀의 냄새를 맡을 생각에 모든 피로가 잊혔으니까요. 도착한 강남 근처의 아파트는 제가 사는 해운대 아파트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습니다. 은은한 간접 조명과 최신 가전제품, 그리고 모던한 인테리어는 그들의 성공적인 도시 생활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미선이가 현관 앞에서 인공적인 듯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시느라 힘드셨죠?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이전보다 더 짙은 피곤함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읽었습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았다는 듯한 안도감. 하지만 짐을 풀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서던 순간 며느리의 다음 말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머니, 방이 2개밖에 없어서요. 안방은 저희가 쓰고 작은 방은 지우 물건이랑 아기 침대가 다 들어가 있어서. 어머니는 죄송하지만 거실 소파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소파가 3인용이라 크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거실 소파. 그 말은 제 가슴에 차가운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을 보내주고 제 노후를 털어 전세금을 대어준 시어머니가 먼 길을 달려와 산후조리를 돕겠다는 시어머니가 묵을 자리가 거실 소파라니요. 심지어 손녀의 방이 침대와 물건으로 가득 차서 방이 하나도 없다는 설명은 저를 위한 공간을 애초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들이켰지만 억지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소파도 아주 좋아 보이네. 나는 어디서든 잘 자. 너희가 편해야지. 그날 밤 저는 딱딱하고 한쪽 스프링이 꺼진 거실 소파에 몸을 뉘었습니다. 낮에 준혁이가 대충 펴준 얇은 담요는 몸을 덮기에 부족했습니다. 베란다 유리창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은 눈을 감아도 선명했고 옆집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는 아들의 발소리. 저는 가방에서 급하게 꺼낸 목베개를 베고 몸을 웅크렸지만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소파의 딱딱함이 저의 헌신에 대한 냉정한 대답처럼 느껴졌고 제 노후 자금으로 장만한 이 집에서 제가 찬밥 신세가 되었다는 서러움이 목을 졸랐습니다. 삼부 분노의 씨앗과 에어컨의 비극. 다음 날 새벽 5시. 지우의 울음소리가 닫힌 방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 구석에 놓인 아기 침대로 향했습니다. 방문은 꽁꽁 닫혀 있었고 미선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분유를 타고 능숙하게 기저귀를 갈고 아이를 토닥여 다시 재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방문이 열리는 소리 없이 고요하고 외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의 잠은 저의 헌신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7시쯤 되자 미선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깔끔하게 드라이된 머리와 정성껏 한 화장으로 회사원 아내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단지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라고 기계적으로 말한 후 싱크대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해 주시겠어요? 제가 좀 피곤해서요. 준혁 씨 출근 시간에 맞춰서요. 저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싱크대에는 어젯밤 준혁이와 미선이가 먹고 남긴 야식 그릇들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름기와 음식물 찌꺼기가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제 속이 아침부터 좋지 않았지만 저는 한숨을 쉬며 그릇들을 분류하고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기름때를 닦아내면서 이 집의 노동자는 나 하나뿐이구나 하는 씁쓸한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산모에게 좋다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미선이는 숟가락을 들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미역국은 이제 좀 질려요.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시원하게 김치찌개 끓여주실 수 있어요? 매운 거 먹고 싶어요. 저는 산후조리 중인데 매운 것을 먹고 싶어 하다니. 하는 생각을 삼키고 그녀의 요구대로 땀을 뻘뻘 흘리며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저는 제 건강보다 그들의 입맛을 맞추는 것이 이 집에 머무는 조건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뜨더니 다시 한번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짜지 않아요? 제가 짠 거 먹으면 붓는 체질이라서요. 간을 좀 약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녀는 마치 식당에서 주방장을 꾸짖는 듯한 혹은 유모에게 투정을 부리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에는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후끈한 바람만 들어왔고 습도는 제 몸을 끈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선풍기 앞에서 지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땀으로 목덜미와 등이 흠뻑 젖어 울고 있었습니다. 땀띠가 올라올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제 등에서도 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아플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마침내 벽에 붙은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손녀의 건강과 생존을 위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10일 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노동을 무시하고 딱 5분만 시원한 바람을 쐴 생각으로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 마이너스. 에어컨이 켜지고 잠시 후 차가운 바람이 거실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울음을 뚝 그쳤고 저도 살 것 같았습니다. 제가 10일 만에 처음 느낀 시원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닫혀있던 안방 문이 벌컥 소리와 함께 격렬하게 열렸습니다. 미선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와 함께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낮에 에어컨 왜 켜세요? 당장 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날카롭고 높아서 지우가 깜짝 놀라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몸이 굳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지우가 너무 더워해서, 땀을 너무 흘려서. 저는 더듬거리며 해명했습니다. 저희 지금 전기세 얼마나 나오는 줄 아세요? 전세대출 이자 갚느라 정말 빠듯하거든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저희 사정 모르세요? 낮에는 절대 에어컨 켜지 마세요. 저희는 한 번도 낮에 킨 적 없어요. 그녀는 제 손에서 리모컨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는 다시 에어컨을 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멈추고 다시 후끈한 공기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매섭게 노려본 후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 닫힌 문은 저와 아들 부부 사이의 두꺼운 장벽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땀에 젖은 채 꺼진 에어컨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수치심과 배신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3년간 1,800만 원, 결혼 자금 7천만 원, 총 8,800만 원이라는 돈을 내어준 시어머니를 고작 전기세 때문에 소리를 질러 모욕하다니. 제가 느낀 것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헌신이 얼마나 하찮게 취급되었는지에 대한 뼈저린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며느리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명백한 무시와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감정이 타버린 뒤에 냉정한 평정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할 때다. 이들은 나의 헌신을 감사가 아닌 권리로 여기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노예가 아니다. 사부 침묵의 철수와 은행에서의 결단.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울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고 올 때 채워왔던 녹용 세트와 영양제 봉투를 그대로 가방에 도로 넣었습니다. 50만 원짜리 축하금 봉투는 손녀의 젖병 옆에 두었습니다. 그 돈은 손녀를 향한 저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어포 용지에 간결한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펜을 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부산으로 먼저 내려갑니다. 지우 잘 키우세요. 마이너스 엄마. 저는 문을 조용히 닫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새벽에 서울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아니, 시끄러웠던 마음이 드디어 고요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쉴 틈 없이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을 내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통장에서 아들 박준영 명의로 나가는 자동이체 50만 원 전부 해지해 주세요. 당장요. 창구 직원은 약간의 놀라움을 비추었지만 저는 표정에 변화 없이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3년간 멈추지 않던 이체를 해지하는 동안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36개월간 이어진 저의 헌신이 단 3분 만에 차갑게 끊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해지 확인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혁이에게 비상금으로 쓰라고 발급해 줬던 한도 300만 원짜리 체크카드도 함께 폐기했습니다. 혹시나 급할 때 쓰라며 제 명의로 연결해둔 카드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저 그들의 안일함만 키워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 2시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준혁이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가셨어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지우는 누가 보나요? 연락 좀 주세요. 저는 심사숙고 끝에 아주 짧고 차가운 한 줄을 타이핑해서 보냈습니다. 난 괜찮다. 너희 일은 너희끼리 잘 살아라. 이 문자는 더 이상 협박이나 징징거림이 아닌 저의 새로운 경계선이었습니다. 오부 폭풍전야 아들과 며느리와의 대화. 5일 뒤 준혁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서 명백한 공포와 당황이 느껴졌습니다. 이자 납입일이었던 것입니다. 엄마, 혹시 자동이체 50만 원 해지하신 거예요? 오늘 전세대출 이자 나가는 날인데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다고 은행에서 알림이 왔어요.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 어떻게 해요? 저는 차가운 기계처럼 대답했습니다. 응, 해지했다. 내 돈이야.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끊고 싶을 때 끊는 거지. 너희는 이제 너희 부부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3년간 너희 돈이 아니었던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니 이제 너희 돈으로 살아라.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미선이가 뭐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다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당장 이자 못 내면 연체된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과? 너희는 사과를 할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느낀 감정을 이야기해 주겠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모든 말을 쏟아냈습니다. 준혁아, 내 아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내가 내 집에 있는 10일 동안 거실 소파에서 잤어. 새벽 5시부터 밤까지 너희 집안일을 다 하고 내 딸을 돌봤어. 내 아내가 하루 세끼 밥 투정을 하고 내가 끓인 김치찌개가 짜다고 투덜댔어. 나는 너희 집에 머무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 엄마.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땀을 흘리며 우는 내 딸 때문에 에어컨을 잠깐 켰더니 내 아내는 나에게 전기세 때문에 소리를 질렀어. 7천만 원, 1,800만 원, 총 8,800만 원을 너희 전세금에 보태준 시어머니에게 말이야.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야.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너희의 태도가 문제지. 너는 엄마를 돈과 무료 노동력으로만 본 거야. 저는 준혁이가 반박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뭐 했니? 너는 매일 야근이라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 모든 상황을 모르는 척 도망쳤어. 그리고 엄마한테는 조금만 참으세요. 미선이가 힘들어서 그래요라고만 했잖아. 내 가정을 편하게 유지하기 위해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건 바로 너야. 너의 비겁함이 나를 떠나게 했어.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 나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저는 주저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3일 뒤에는 미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억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 미선이에요.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준혁 씨한테 다 들었어요. 에어컨 때문에 화나신 거 맞죠? 왜 전화했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가셔서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세요? 혹시 에어컨 때문에 기분 상하셨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죠. 저도 몸이 힘들어서 그랬던 건데. 어머니도 이해해 주셔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저희 사정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이해를 요구하고 책임을 힘들었던 자신에게 돌리고 사태의 본질을 에어컨 사건으로 축소하고 있었습니다. 이해? 내가 나를 이해한 적이나 있니? 3년간 1,800만 원을 보내고 7천만 원을 준 시어머니에게 거실 소파에서 자라고 하고 내 몸이 힘들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나에게 일을 시키고 나를 전기세 아까운 사람 취급했는데 내가 너를 왜 이해해야 하니?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친정 엄마처럼 대우한 적이 없어. 너는 나를 돈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우미로 생각했을 뿐이야. 나는 이제 내 도우미가 아니다.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저희도 힘들다는 거 모르세요. 지원을 그렇게 끊으시면 저희 보고 당장 이자를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 톤이 드디어 이성적인 가면을 벗고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본심은 돈에 대한 불안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힘들면 너희가 아껴야지. 왜 나한테 아끼라고 해? 내 돈은 내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거야. 끊는다. 저는 그녀의 변명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육부 단톡방 전쟁과 침묵의 전략. 일주일 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친척들끼리 만들어진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시누이, 시동생, 조카들, 먼 친척까지 20여 명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이곳은 주로 명절 안부나 아이들 사진이 올라오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선이가 그곳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글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선 모두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힘드네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도와주러 오셨던 어머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갑자기 떠나시고 설상가상으로 경제적인 지원까지 끊어버리셨어요. 아기 키우느라 정말 몸이 힘든데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하시니 너무 속상하고 당황스럽네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힘든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서운하셨나 봐요. 이 글은 단톡방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선이의 글은 저를 힘들 때 등을 돌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시어머니로 만들었습니다. 어머, 정혜 고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미선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미선아, 힘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도 겪어봤어. 요즘 시어머니들이 좀 예민하긴 하더라. 아들한테 서운한 거 며느리한테 푸는 건가? 정희 언니 왜 그러셨대? 나이 들면 외로워서 감정적이 되나 봐. 친척들의 동정 여론은 순식간에 미선이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감정을 앞세워 지원을 끄는 나쁜 시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제 동생들마저도 저에게 개인톡으로 언니, 미선이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죽하면 단톡방에 글을 올렸겠어?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글과 댓글들을 보며 피가 끓어올랐지만 침묵했습니다.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오히려 미선이의 감정적인 시어머니 프레임을 강화할 뿐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복수가 가장 치명적일 때를 기다렸습니다. 공적인 자리, 명확한 증거, 그리고 다수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7부 결혼식장에서의 통쾌한 복수. 2주 뒤 제 친조카인 현우의 결혼식이 부산 백스코의 호화로운 홀에서 열렸습니다. 이 결혼식에는 단톡방의 모든 친척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미선이와 준혁이도 당연히 참석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단정하고 기품 있는 남색 한복을 차려입고 검은색 정장 치마 안에 저는 제가 챙겨온 무거운 봉투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은행에서 받은 해지 확인서, 3년간의 이체 내역서, 7천만 원 송금 확인증, 그리고 제가 직접 쓴 10일간의 기록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식장에 들어서자 몇몇 친척들은 저를 보고 어색하게 인사하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단톡방의 여론이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선이와 준혁이도 와 있었습니다. 미선이는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단정한 메이크업, 그리고 품에는 손녀 지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척들 사이를 오가며 작게 한숨을 쉬거나 요즘 잠을 못 자서 죽겠어요. 어머님 빈자리가 크네요. 어머님이 계셨을 때가 좋았죠. 같은 말을 속삭이는 피해자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매우 섬세하고 교묘하여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로 힘들고 고통받는 며느리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연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화려한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둘러앉은 원탁 테이블에서 미선이는 다시 한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한숨을 쉬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자식 낳고 힘들어서 밤마다 울었어요.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뭘 부족하게 했나 싶어서. 그녀의 연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의 키는 작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에 포크를 들고 톡, 톡 2번 쳤습니다. 맑고 높은 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선이에게서 저에게로 일제히 옮겨왔습니다. 미선이는 입을 다물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 정의의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식장 안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이의 얼굴은 마치 백지장처럼 창백해졌고 준혁이는 고개를 푹 숙여 테이블만 바라봤습니다. 그는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었음을 직감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준비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왜 이 보잘것없는 시어머니 노릇을 그만두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야반도주하듯 내려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 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도장이 찍힌 계좌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그 내용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3년간 매달 50만 원씩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총 1,800만 원을 아들 부부 통장에 보낸 내역입니다. 이는 제 국민연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액수와 그 지속 기간에 모두가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혼 축의금 및 자금 보조 확인증이었습니다. 이건 결혼할 때 저희 남편의 보험금 중에서 그들의 전세 계약금으로 드린 7천만 원의 계좌이체 확인증입니다. 이 돈은 저의 노후를 위한 마지막 자금이었음을 밝힙니다. 식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9천만 원에 가까운 액수와 그 돈의 성격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선이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펜으로 꼼꼼하게 적은 서울 체류 10일간의 기록 메모를 펼쳤습니다. 제 손글씨가 떨림없이 꼿꼿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10일 동안 겪은 일들의 요약입니다. 9천만 원 가까이 지원해준 시어머니를 방이 없다는 이유로 꺼진 스프링의 거실 소파에서 잠재운 기록입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세끼 식사, 설거지, 빨래, 그리고 신생아 육아를 혼자 전담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남편인 박준혁은 야근을 핑계로 이 모든 상황을 외면한 기록입니다. 저는 미선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마지막 줄은 이겁니다. 한여름 찜통더위에 땀으로 흠뻑 젖어 우는 손녀 때문에 에어컨을 잠깐 켰을 때 저의 며느리 박미선 씨가 시어머니에게 달려나와 전기세가 아까우니 에어컨을 켜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리모컨을 빼앗은 기록입니다. 이제 식장에는 포크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은 미선이에게로 향했고 그녀를 향한 동정은 순식간에 차가운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불평하려고 이 귀한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제가 감정적인 시어머니로 매도되고 저의 헌신이 감정적인 대응으로 치부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자동이체 해지 확인서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아들 부부에게 단 한 푼의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제 노후는 제가 지킬 겁니다. 저의 헌신과 희생은 더 이상 그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제 시간도 제 돈도 이제 제가 씁니다. 저는 모든 친척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9천만 원을 준 시어머니에게 에어컨 끄라고 소리 지르는 며느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거실 소파에서 자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선이는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이젠 아무도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테이블 모서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오히려 가장 연장자인 고모가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그건 내가 정말 크게 잘못한 거야.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법은 없어. 정희 언니가 오죽했으면 이러겠니? 9천만 원이 애 이름이냐?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옹호했습니다. 저의 승리는 완벽했고 모든 오해는 풀렸습니다. 팔부 완벽한 승리와 삶의 재건. 피로연이 끝나자마자 준혁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비겁했어요.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잘못이 제일 크다. 나는 내가 야근을 핑계로 도망칠 때마다 느꼈다. 너는 내 가정을 책임지기 싫어서 엄마의 헌신을 방패 삼아 숨어버린 거야. 너는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모두 실격이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다 맞아요. 이제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 내 가정은 너희 둘이 온전히 책임져. 엄마한테 기대지 마.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겠다. 저는 그의 사과를 무겁게 받아들였지만 경계는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뒤로하고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제가 받고 싶을 때만 받았죠. 더 이상 그들의 삶이 저의 24시간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제 삶에 남은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50만 원이 생기자마자 저는 고급 요가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뻣뻣했던 몸이 유연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독서 모임에 가입하여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제주도 올레길을 따라 혼자만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에어컨이 켜진 거실 소파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은 비로소 자유롭고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준혁이가 손녀 지우를 데리고 부산에 찾아왔습니다. 지우는 제법 많이 자라 저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때 했던 모든 행동을 후회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선이도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준혁이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는 이자를 갚기 위해 투잡을 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아 올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은 좋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의 경계는 확실하다. 말씀하세요. 어머니. 전부 따르겠습니다. 첫째,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단 한 푼도 보내지 않는다. 너희의 재정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야 한다. 둘째, 내가 서울에 가더라도 너희 집에서는 절대 묵지 않는다. 나는 내 돈으로 좋은 호텔에서 묵을 것이다. 셋째, 이 모든 일의 발단이었던 미선이가 나에게 직접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뒤 미선이가 지우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해운대 해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차림이나 짙은 화장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후회와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진심 어린 자세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의 헌신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전세대출 이자가 무서워서 어머니의 헌신을 발로 밟았습니다.
전기세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아까웠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동정을 얻기 위한 연기가 아닌 진심으로 깨달음에서 오는 참회의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알았으면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걸 뼈저리게 깨닫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너희 가정, 너희 스스로 잘 이끌어 나가라. 에필로그 경계를 세운 삶의 아름다움. 지금 저는 해운대 바닷가를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저의 평온한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며칠 전에는 준혁이가 보내준 지우의 웃는 영상이 왔는데 그 웃음에는 더 이상 저의 슬픔과 노동이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시어머니로서 묵묵히 희생하는 것이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죠. 무조건적인 참음은 미덕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파괴하는 자기 방치였다는 것을요.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나의 존엄성을 짓밟는 관계에서는 고요히 경계를 세우고 당당하게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나의 희생을 멈추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 부부를 도우미가 아닌 그저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 대합니다. 가끔 지우를 보러 서울에 가지만 저는 멋진 호텔에서 제 돈으로 편안하게 잡니다.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이 명확하게 분리되었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 가족은 진정한 화해와 존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당연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감내하고 있는 부당함은 없으신가요? 이정혜 씨의 통쾌한 반격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일어서시기를 응원합니다.